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시험들 보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일단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꽤 당황을 좀 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계속 지금 문제점들이 이렇게 쭉 보시면 지문들이 굉장히 이게 지금 길어졌습니다. 지문. 즉 시간적으로 굉장히 애로를 좀 겪었을 것 같아요. 이 주어진 시간 내에서 문제를 풀 때. 물론 이제 항상 전제가 이걸 준비가 돼 있냐 안 됐냐 이 문제는 항상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준비들이 잘 되신 분들은 시간 조절이 됐을 것이고, 이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이 시간 때문에 굉장히 제대로 문제를 못 풀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조금 이따 쭉 보시겠지만 아주 기출이 빈출됐던 문제의 지문들도 많았고, 빈출이 안 된 새로운 이 스타일의 문제도 몇 문제가 보였어요. 일단 요 시간 문제, 요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런데 이런 형태들이 앞으로 이게 지속될 거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될 것이다.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단락단락하게 문제를 내지 않고 판례 원문을 그대로 이렇게 수록을 하는 거죠. 그걸 잘 판례의 쟁점이라든가 이론을 알고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가라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결론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판례였습니다. 역시 판례. 판례 문제를, 판례를 중심으로 정답을 찾게 출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판례 지문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판례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준비되신 분들은 바로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죠. 이 판례 나왔네, 이 판례 나왔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힘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정답 위주로 그냥 기출문제, 정답 위주로 단답식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1번처럼 행정기본법, 나올 거라고 했었는데 이제 나왔죠. 조문 문제는 아주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후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물론 이제 다들 합격을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앞으로는 기본부터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본부터.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뭐가 문제냐면 빨리 성적을 올리시려고 문제 위주로 자꾸 공부를 하시니까, 물론 해야 돼요. 객관식이니까 문제 위주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문제의 정답 위주로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스타일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당연히 중요해요.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어떤 것인가를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걸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이 문제가 앞으로 이렇게도 변형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걸 예측을 하고 이렇게 준비가 돼야 시험장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제가 볼 때는 더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졌지, 난이도는 기출이 쌓이고 쌓일수록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난이도가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필수가 됐기 때문에 이걸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비를. 그래서 여기를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판례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되 그 판례의라든가 이걸 기본을 잡으시고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가 돼야 됩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그래야 나왔다 판례, 이 쟁점 이거였는데 찾았네,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없는 상태에서 한 줄 한 줄 읽다 보면 어디에 함정을 파놨는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제는 결론도 중요하지만 그런 판례가 나오게 된 이 근거, 여기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좀 두시고 해야 돼요. 닥쳐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미리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하나씩 실력을 쌓아가야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60점, 7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제 고득점을 해야 될 과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계적인 커리큘럼 하에서
공부를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답 중심으로 제가 간단하게 문제를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 행정기본법 문제죠. 행정기본법은 여러분들 기존에 있던 우리 이론이나 판례에서 정립된 것을 조문화 시켜놓은 겁니다. 여기서 이거 실은 이걸 찍었었어요. 이 4번 요 조문 꼭 나온다 했었는데,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 재량 처분이죠. 자, 우리가 이 처분을 할 때 행정청이 그때그때 의사결정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동화된 시스템, 이걸 이제 자동화 작용이다 이렇게 썼죠. 기계에 의한 행정이 반복적으로 프로그램 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통신호기처럼 규칙적으로 이렇게 처분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재량이 같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재량권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될 사안들을 고려를 하고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량 처분은 이렇게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조문으로 명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다 풀었던 문제라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행정행위 하자로서 무효 사유가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공부되신 분들 수업하실 때 제가 기준 잡아 드렸던 대로 푸시면 0.23초 만에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절차 위반은 주로 우리 판례가 취소 사유로 간다 이렇게 있습니다. 절차 위반. 특히 이런 거 학교 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절차를 누락했다. 심의죠, 심의. 심의니까 여기 내용에 꼭 구속받질 않아요. 그래야 절차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누락하고 이런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의 제협에 관한 처분을 했다. 이거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물론 절차 규정 위반이지만 무효로 간 판례들도 몇 개 있어요. 그걸 외우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걸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야 되는데 이걸 거치지 않고 대규모 사업 승인했다 이런 것들, 또는 과세전적 부심사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했다 이런 것들은 절차 위반이지만 무효로 갔었죠. 그게 아니면 주로 취소 사유다 이렇게 했어요. 요거만 봤으면 쭉 보다가 이거 바로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 대상 토지 소유와 동의 요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죠. 이걸 갖추지 못했는데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했다, 무효가 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데 남의 토지에다 갑자기 이게 보상도 안 되고 이렇게 사업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자,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헌 결정 전의 처분은 그 당시에 위헌인지가 중대한 하자지만 명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 사유였어요. 그런데 위헌 결정 후에 체납 처분했다, 많이 풀었었죠. 어떤 이유가 됐건 법률 위헌 결정 나면 더 이상 집행하면 안 됩니다. 명백해졌죠, 위헌. 그래서 무효가 된 겁니다.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재산 압류했다. 압류해봐야 나중에 매각이 안 돼요. 타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이 되는 거죠. 무효죠. 이것도 많이 봤던 판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이 문제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 워낙 우리가 많이 봤던 거니까. 처분에 하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적법한 처분이라도 하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행정청이 직권 취소할 수 있죠. 적법한 처분이라도 사정 변경,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더 이상 처분의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 철회를 할 수 있는데 어느 경우가 됐건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습니다. 직권 취소가 됐건 철회가 됐건 법적 근거 없더라도 직권 취소 가능해요. 할 수 없다 틀렸죠. 이게 워낙 많이 풀었던 판례입니다.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침익적이죠. 침익적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취소했는데 원래 침익적 처분이 유지된다? 국민들한테 불이익이기 때문에 이게 소생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새롭게 과세처분 다시 해야 됩니다. 어린이집 평가 인증 취소인데 여러분들 평가 인증 적법하게 받았는데 이걸 취소할 때는 뭔가 지금 사후에 법을 위반했다거나 의무 위반 행위가 있어서 취소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철회가 되는 것이고 철회는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소멸하다 보니까 이걸 소급해서 소멸시키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가 과세자료 수집 또는 신고 내용 정확성 검증 이런 행정조사 목적이 아니죠. 부정한 목적입니다. 세무조사 자체가 부정한 목적이고 그걸로 취득한
자료를 기초로 처분을 하게 되면 다 위법이 될 겁니다. 자, 많이 풀었던 판례로 지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줄일 수 있었죠. 자, 4번 신뢰본칙. 여기도 워낙 많이 풀었던 판례들이라 여기서도 뭐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3번까지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3번 지문에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관할관청이 사전 적정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전 적정 통보 계획에 대해서 처리업 계획에 대해서 사전 적정 통보를 받았다면 나중에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면 본어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공적 견해 표명이 된다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거 받고 비용 다 투자해서 요건을 갖춰놨더니 나중에 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허가를 거부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죠요. 효율적 청소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 효율적은 뭐예요? 이거는 중대한 공익이 아니라 행정청 편의사항이에요. 행정청. 우리가 행정업무 처리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거부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별로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도 아닌데 이걸로 거부했다? 사전 적정 통보할 때 미리 이 사유를 들든가 이런 식입니다. 신뢰본칙에 반하게 되겠죠. 신뢰본칙에 반하지 않는다? 틀린 말입니다. 자, 이 문제도 워낙 많이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별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자, 5번에 보시면 자, 이것은 풀었고 안 풀었고의 문제를 떠나서 당연한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 베이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법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가계약의 본질적 내용. 자, 기본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공공계약은 계약이란 측면에서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적 자치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다만 아무리 사적 자치에 의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면 안 될 거예요. 법을.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 규정 내지는 법 원리가 적용돼요. 되는데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은 국가 계약 법 지켜야 되겠죠. 여기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법의 요건과 절차. 우리 법 있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관련 법령이 있다면 그 요건을 따라야지 이걸 거치지 않으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겁니다. 계약이. 아무리 사적 자치라도 법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사실 기본 베이스로 푸는 거예요. 어라? 이거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그죠? 사실 이것도 우리 판례가 다 있는 사안들입니다. 자, 6번. 자, 요 1번 지문이 사실 꽤 여러분들이 어렵게 푸셨을 거예요. 이 지문이 그냥 오래전에 한번 출제됐던 지문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스타일에 맞지 않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이 지문도 시험장에서 당혹스러운 지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시면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어요. 이건 맞아요. 이게 맞는데 모법의 이해관해서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했다면 당연히 이를 무효라고 봐야 한다. 이 부분이 틀린 말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내용상으로 위임명령이 있고 이게 집행명령도 있습니다. 위임명령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으로부터 위임 수건이 있어야 돼요. 상위법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상위법을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상위법에 위임이 없다면 위임명령은 무효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집행명령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상위법의 집행에 필요한 사안을 정하기 때문에 여기는 위임이 또는 수권 이게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직권으로 발령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집행명령에 해당하게 되면
상위법에 위임이 없더라도 당연히 무효다. 이렇게 안 돼버리는 것이죠. 그죠? 자, 또 하나, 우리 위임명령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떻게 합니까? 상위법에서 명시가 돼 있고, 이걸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충하는 정도의 위임명령이라면 꼭 상위법에서 직접적인 명시, 위임의 근거조항, 이게 없더라도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판에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일률적으로 그냥 무효다 이렇게 버리면 안 되고 집행명령 같은 경우에는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두 개를 구별해 드렸어요. 법률에 대한 입법 부작위는 이 국가배상 쉽게 인정이 안 됩니다. 국회에서 고의과실에 의한 입법 부작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요 경우 법률에서 이렇게 군 법무관의 보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이걸 구체화시켜야 된다라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위임이 있는데 몰랐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해버리면 행정부가 과실인 것이죠. 과실. 그래서 이 보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불법행위고 이때는 법무관들이 이것 때문에 입법을 안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했어요. 손해 생겼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과실 인정되는 겁니다. 그 인정할 때 예로 제가 설명해 줬던 게 행정입법은 이게 불법행위, 입법부작위, 손해배상 인정해 주는데 이 판례를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이 판례. 보수. 군법무관이 제대로 보수를 못 받았다. 자,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 나머지 문제는 나중에 자세하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 보시면 개인정보보호법 1번 나온다 그랬죠. 1번.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가명정보 처리, 가명 처리. 다른 모자이크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모자이크. 다른 기술적 추가적 정보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계를 알아볼 수 없게 됐다. 이것도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니죠. 여기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 자, 두 가지가 가능해요. 공공기관에게 직접 열람을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열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몇 번 풀었던 문제입니다. 이걸로 함정 판단했죠. 공공기관에게 직접 열람은 안 된다. 이렇게 둘 다 됩니다. 직접도 되고 위원회 통해서도 가능하고. 자, 이 4번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베이스가 중요한 겁니다. 베이스. 자, 우리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자.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이렇게 수집을 해서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슨 시각이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항상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시각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죠? 물론 동의를 받고 이렇게 수집 목적 범위 내 수집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동의가 없더라도 이렇게 했습니다. 동의가 없더라도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뭐 법률에 규정된 소관 업무 수행하는데 불가피하다. 뭐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가피하다. 뭐 이런 경우들. 또는 많죠. 이 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정보 주체의 이익 간의 이익 형량이 있더니 여기에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경우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무조건 동의가 있어야 한다가 아니라 했습니다. 동의가 없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목적 범위 내에 이렇게 할 때는 이 목적 범위 내에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똑같아요. 동의가 없더라도 동의 받고 제3자한테 제공할 수도 있고, 동의가 없더라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4번의 정보 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한지 여부, 암호화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다 고려해야 되겠죠. 이걸 고려를 하더라도 정보 주체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말이에요. 항상 이 시각을 꼭 유지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지금 맞는 말입니다. 자, 8번. 신문기자 갑이 A광역시가 관리하고 있던 시의원 을과 관련 있는 정보를 사본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했습니다. 자, 일단 뭐가 문제입니까? 자신과 관련된 이 기자, 갑과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 제3자와 관련된 정보가 지금 청구가 됐죠.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공공기관이 이 3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를 하고 3자가 3일 이내 비공개 요청을 하게 되겠죠. 자, 문제는 이 비공개 요청은 말 그대로 요청일 뿐입니다. 이 자체가 비공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비공개 요청에 대해서 공개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공개를 하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8가지 사유 외에는 비공개가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2번에 을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지금 3자 을이 비공개 요청을 했죠. A광역시는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틀린 말입니다. 이 자체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공개 결정할 수 있어요. 비공개 사유가 아니라면. 그러니 만일 공개했다면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틀렸죠. 이런 경우입니다. 자, 나머지 지문들은 어렵지 않은 지문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문제. 이 9번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조례가 집행에 개입 없이 그 자체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 그러면 이런 공식 나오면 다 처음이라 그랬죠. 형식은 조례지만 행정청이 행정입법 등의 추상적 법령을 제정하지 않는 행위는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행정입법을 통해 구체화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자, 여러분들 법령을 제정을 안 했어요. 입법 부작이죠. 뭐만 하면 된다 했습니까? 이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항고 소송을 제기를 할 때에는 부작위 자체가 처분을 부작위를 해야 됩니다. 처분. 입법 부작위는 일반 추상적 효력의 입법 제정 의무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직접적 국민의 권리 의무를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 부작위가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입법은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은 되겠지만 항고소송의 대상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죠. 많이 풀었었죠. 항고소송 대상된다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사인의 공포행위. 여기도 여러분들 많이 풀었고 암기가 좀 돼 있어야 될 사안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장기 요양기관의 폐업신고나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문제는 수리가 됐는데 그 신고서가 위조 등의 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폐업이 안 될 사안인데 폐업 신고한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이 수리가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수리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유효하다. 틀렸죠? 근데 여러분들 당연히 뭐 어렵게 풀지 않았을 거예요. 이 문제는. 신고 자체가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서 신고 자체가 적법하지 않는데 유효하게 효력 인정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죠? 뭐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나머지도 굉장히 많이 풀었던 문제들이라 여기도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푼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가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한 문제 정도가. 그래서 시험장에서 조금 사람들이
수험생분들이 어려웠다라고 느꼈다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준비가 안 됐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반증. 자, 우리 행정계획 광범위한 입법 형성 재량을 가지고 있죠. 자, 문제는 아무리 입법 형성 재량이라도 이렇게 이익 형량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전혀 하지 않았다 일탈남용이에요. 자, 요 3번 굉장히 많이 풀었던 거 아닙니까? 기본 차지했어요. 기본계획, 종합계획 이런 말 나오면 처분세 인정 못 해준다 이렇게. 그죠? 방침일 뿐이죠. 방침.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이 장기적 방침이고 행정청에게 직접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 자, 이 사안도 여러분들이 자주 본 사안은 아니에요. 자주 본 판은 아니지만 일단 1, 2, 3번이 너무나 당연한 지문들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응용력이 생기셔야 돼요. 응용력. 여러분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어떤 개발행위 인허가 하는 거 다 재량이라 그랬죠. 재량. 공익적 요소를 고려해서 행정청에 재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부지에 묘지공원과 화장장 시설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재량이겠죠. 도시계획 시설 결정. 처분이겠지만 재량권을 갖고 있는 행위고 이 자체만으로 바로 위법이다. 이렇게 단정을 할 수 없어요. 이익형량 해야죠. 이런 공익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묘지공원도 필요할 것이고 화장장도 필요할 것이고 여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런 걸 해야 될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공익 이런 걸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자체가 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량행위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위법이다 단정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 베이스고 응용력이에요. 아, 개발행위 허가, 개발제한구역 어떤 식으로 개발할까 말까 이거 전부 다 재량이다 이렇게. 이것만 잘 여러분들이 찾아서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1, 2, 3번이 너무나 당연한 지문들이죠. 자, 12번.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12번도 틀려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여러분들 경찰서장의 범칙 행위에 대한 통고처분. 통고처분 사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행정청에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죠. 이 검사 공소제기는 이 통고처분 사건은 고발이 필수 요건입니다. 반드시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고 고발이 없는데 검사가 미리 인지해서 공소제기한다? 무효가 돼요. 공소제기가. 그래서 통고처분에서 정한 납부기간까지는 지금 통고처분했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납부기간까지는 검사가 공소제기할 수 있다? 안 돼요.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납부기간 내에 상대방이 납부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납부해버리면 통고처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겁니다. 기다려야죠. 그죠? 기다렸다가 납부를 하지 않고 행정청이 고발을 하면 그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만 하면 다 풀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많이 우리가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입니다. 자, 한 문제 외에는 아직까지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한 문제 정도는 틀릴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13번 행정심판법에서 설마 이거 틀린 분이 계시면 큰일 나죠. 여러분들 심판 청구 대상되는 첨보다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 당연히 안 되겠죠. 심판을 청구했더니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재결한다? 안 됩니다. 이건 이미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4번. 자, 지금까지 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 재량 처분에 대해서 여기도 여러분들 그렇게 뭐 어렵진 않죠. 2번을 보시면은 행정청이 제재 처분에 양정을 하면서 처분 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 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임의적 감경이란 말은 이 감경을 할지 말지가 행정청의 재량이라는 뜻이죠. 재량. 임의적이니까 행정청의 임의적. 그 감경 사유까지 고려를 했어요. 고려를 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이 재량권 행사가 재량 처분이 위법이 될 때는 세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일탈 위법이죠. 남용 위법이죠. 불행사가 있었죠. 불행사. 재량의 불행사. 이 불행사의 대표적인 것이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를 하지 않았다. 제대로 재량권이 행사가 안 된 겁니다. 이럴 때 위법이에요. 이럴 때 위법. 그런데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불행사 아니죠? 고려했잖아요. 고려하고 어차피 임의적이니까 감경하지 않고 개별 처분 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했어요. 일탈남용했다고 봐야 한다? 틀렸죠. 고려를 하지 않고 처분을 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 또는 위법이 되겠지만 여기는 고려할 사항을 고려하고 했기 때문에 일탈남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문제가 뭐가 됩니까? 이게 함정이죠. 함정. 이걸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함정. 그죠? 이게 이제 베이스라는 겁니다. 기본 베이스. 자, 갑시다. 그래서 이론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15번. 건축물의 15번의 1번을 보시면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계획 이용이라는 법률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건축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가 되는 건축허가 신청이 국토이용계획법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주된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이 의제되는 인허가 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주된 인허가 거부할 수 있죠. 그래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굉장히 많이 풀었고 당연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시간 단축 넘어간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옳은 것이니까 답인데 2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자,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많이 봤었죠. 요게 주된 인허가 승인 처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제됐어요. 인허가. 그럼 어떻게 돼요? 승인 처분도 있고 의제된 인허가 처분도 있게 됐다. 이렇게 했죠. 인허가가 지금 2개가 있는 겁니다. 의제됐죠. 허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이거 분리시켜가지고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거부했을 때 주된 인허가 거부를 다퉈야지 이 의제되는 인허가 불허가 사유를 다툴 수는 없다. 이렇게 한 것이었고 이렇게 승인 처분이 나왔다면 이게 의제가 됐으니까 인허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권리가 침해된 자는 요 의제된 인허가만 분리시켜가지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된 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틀렸죠. 이것만 분리해가지고 의제된 인허가만 다툴 수도 있습니다. 하천 점용 허가, 하천 뭡니까? 공물, 행정재산, 점용허가,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그냥 허가가 아니죠. 특허라 그랬죠. 강학사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자, 뭐만 보면 된다 그랬습니까? 외국인 나오면 다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특허다 그랬어요. 귀화 허가도 특허, 체류자격 변경 허가도 특허. 그리고 당연히 기속행위가 아니죠.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계속 머물고 싶다, 체류자격 변경해달라, 자유 아닙니다. 기속행위로 틀렸죠. 재량입니다.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16번. 수익적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수익적 처분인 처분, 특히 이제 이런 게 상대방한테 권리를 부여하는 재량 처분일 때 그렇습니다. 법에 규정 없더라도 부관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풀었던 겁니다. 처분에 붙인 부관인 부담이 무효다. 문제는 이 부담이 무효라고 해서 부담 이행으로 인한 부담의 이행을 위해서 한 사법상의 법률행위, 계약들, 여러 가지 계약들을 체결한다 그랬죠. 사법상 계약. 자, 부담과 이 계약은 서로 별개 행위예요. 별개. 부담부 처분이 있고 그리고 계약을 따로 체결했고. 그러니 여기가 무효라고 해서
사법상 법률행위까지 당연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했죠. 이 계약의 무효는 다시 계약상의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사정 변경으로 인해 당초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 사후 부관 변경 허용되죠.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해서 기본재산 전환 인가를 하면서 인가 조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이행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미리 뭐 한 거예요? 철회 사유를 유보시켜놨죠. 의무를 불이행한다면 그렇다면 철회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철회권 유보입니다. 자, 이 문제도 많이 풀었던 문제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도대체 뭐가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지금까지는 한 문제입니다. 17번. 자, 우리 절차 위반 중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1번에 일반적으로 아까처럼 뭐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했다 주로 취소인데 환경 영향평가를 거쳐야 될 사업인데 환경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승인을 했다. 여기는 우리 판례가 판례를 변경해서 기존에는 취소로 보다가 이제 당연무효로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했어요. 반드시 알아둬야 될 문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행정청이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거쳐야 될 대상 사업에 관해 법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세부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개발사업 부지에 대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보입니까? 절차를 생략한 채 승인 등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거 볼 필요 없어요. 그죠? 이게 무슨 제도지? 볼 필요 없고 뭐를 생략했어요? 절차 생략이죠. 여기는 무효지만 주로 절차 위반은 뭘로 간다 했습니까? 판례가 취소 사유. 그죠? 절차를 위반한 승인 처분. 그래서 당연무효다. 틀린 말입니다. 이게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단순히 사건 암기해서 가시게 되면 여기서 당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절차내 이걸 봤으면 되는 거죠. 절차 위반으로 무효로 갔던 판례 2개 암기하시고 나머지 절차 위반 취소 사유 이렇게. 자, 1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무 2번 보세요.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입법예고를 통해서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예고했습니다. 예고했는데 이 법령 자체가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확정. 그러니까 예고는 의견만 들었지 공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견해표명 한 게 없죠. 지금 예고라는 건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의견 듣고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법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신뢰 대상 자체가 없는 겁니다. 신뢰 대상. 여러분 신뢰보원 측에서 이건 이제 입법예고지만 이런 판례 많이 봤죠. 국회에서 의결만 했지 아직 법률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신뢰보호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떠한 신뢰를 부여한 걸로 볼 수 있다? 이게 볼 수가 없어요. 같은 논리 아닙니까? 국회에서 의결했지만 법률을 확정하지 않았다면 신뢰 대상 없다. 여기도 똑같죠. 예고만 했지 아직 법령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신뢰를 부여한 걸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그렇죠? 이런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 원리, 원칙,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19번에 자, 이 판례가 어려웠을 거예요. 이 판례. 자, 여기는 제가 볼 때 꽤 많은 분들이 틀렸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근거규정 및 요건 효과를 달리합니다. 손실보상 청구권에 손해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손실보상도 일종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전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해서 양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청구권자는 둘 다 성립이 됐으니까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는 안 돼요. 손해배상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 또는 손실보상금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이렇게 가는 거지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이거 받고 추가적으로 이거 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피해라는 건 뭡니까? 손해라는 피해는 배상해준 재산상의 피해를 보존한단 말은 말 그대로 현실적 재산상의 피해를 보존하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선택적 행사하지 둘 다 행사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공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간접 손실에 관해
피해자와 사업 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했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애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애견도 쉽게 될 수 있으니까 손실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관련 법령 유추 적용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판례는 여러분들이 꽤 자주 봤던 판례입니다. 자, 수용재결을 다툴 때는 어떻게 해요? 수용재결 다툴 때는 항고소송. 자, 제가 이 불복 절차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것이 협의가 안 되면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 간에 협의가 안 되면 사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로 결정해달라 이렇게 신청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용재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소송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항고소송, 수용재결을 다툴 때는 항고소송입니다. 위원회를 피고로 아니면 이의신청을 거쳐서 이의신청에 따른 또 위원회 재결이 있게 되면 이 재결을 거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임의적이라 그랬습니다. 필수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요 이의신청에 따른 요 재결이 뭐라 했습니까? 심판 재결이다 이렇게 했죠. 행정심판 재결의 성격이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가 돼요? 원처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청에 대한 심판 재결을 다툴 때는 원처분에 없는 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한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죠. 그래서 여기 3번에 보시면은 수용재결 불복에서 취소를 제기할 때 이의신청 거쳤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이 수용재결이 여기를 뜻해요. 원처분.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강조드린 거였어요. 문제를 어떻게 풀자 했어요. 문제. 여기 불복 나오면 수용재결 외의 재결은 이 법이 지금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불복 들어갈 때 85조. 이 재결은 나머지는 다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으로 가는 것이고 보상금 증감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이 당사자가 돼서 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했어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 수용재결 아니면 다 이리 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보상 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에 해당하는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법률을 오해해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했습니다. 자, 이 재결 다투는 거예요. 수용재결 아니죠? 수용재결 아니면 어딜 가요? 이리 가는 거예요.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수용재결이냐 이거냐 이렇게. 그래서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에 대한 취소를 제기한다? 틀렸죠. 항고소송, 재결에 대한 취소는 이걸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요리 가는 겁니다. 요리. 그죠? 여기가 피가 되겠죠?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건데 현장에서 이게 생각이 났다면 풀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이걸 기준을 정리를 안 하신 분들은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자, 넘어갑시다. 20번.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입국 금지 결정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스티븐 유. 누군지 아시죠? 예전에 연예인. 근데 문제는 이 입국 금지 결정은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고 통보를 안 해줘 버리면 처분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한테는.
행정청이 결정만 했지 이게 외부로 표시가 안 돼버리면 처분이 안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법무장관의 의사가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지금 보세요. 금지 결정만 했지 표시가 안 됐어요. 표시가 안 됐고, 그런데 공식적 방법으로 표시가 됐다.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입국 금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한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지금 요청에 따라 금지 결정만 했지 이게 표시도 안 됐고 그 상대방한테 통보도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처분이 안 돼버린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됐죠. 지금 표시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처분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 판례를 경험을 해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이 입국 금지 결정은 뭐였어요? 금지 결정한 다음에 내부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됐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알았습니까? 들어오려고 하는데 입국 금지 결정된 자네 안 돼요 이렇게 해버렸던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까지 갔다 이렇게. 그리고 유튜브에서 눈물도 이렇게 설명을 했던 판례입니다. 자, 이게 기억났으면 쉽게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결국 제가 볼 때 두 문제 정도 이게 좀 까다롭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 나머지 문제들은 충분히 기본적인 과정을 소화했던 분들이라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장에서 이게 당황스러웠던 것들은 지문들이 길어지고 이게 이제 막 어렵게 느껴진 거죠. 어렵게 지문이 막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항상 행정법을 기본적인 체계에 따라서 이게 기본 이론도 들으셔야 될 것이고 기출문제도 충분히 풀어야 될 것이고 기출문제도 혼자서 정답 위주로 가면 안 됩니다. 충분하게 해설을 들으면서 호흡을 맞춰야 돼요. 호흡을. 이게 이 사안이구나, 이 사안이구나. 이렇게 가면 이렇게 시험장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도 행정법 총론 9급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